자, 이제 백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4주간 160문제 모의고사 4회분 이제 풀고자 하는데, 자, 그 모의고사 다음 주 풀 때 8개씩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2, 3, 4, 5, 8개씩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연습, 답지 옮기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본시험 가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풀면서 옮기는 연습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 체크, 연필로 뭐 체크하고 나중에 체크하는데 요거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풀면서 빨리 적어가면서 번호 확인하고 빨리 체크 딱딱 하면서 한 방 찍는 게 있잖아요. 컴퓨터 사인펜. 한 방에. 동그라미 그 칸 안에 한 방에 들어가요. 수석 사인펜 있어요. 한 방에 들어간 게 있어요, 수성 사인펜. 여기 있네, 여기. 네, 연습을 그렇게 하시고, 그 문제 풀 때 15번 풀었어요. 자, 15번 풀었는데,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1번, 2번 답이 아니고, 이게 답이 아니다. 체크를 빨리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3, 5번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이런 문제가 한 15문제 가까이 넘어요, 여러분이. 개론민법 합쳐서. 그러면 빨리 이걸 네모를 씌우고, 넘어갈 때는 여기 틀린 것을 물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틀린 거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찍기 위해서.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보면 세모가 한 15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빨리 봐야지. 이제 답이 옮겨놓은 거는 뭐다? 풀어서 옮겨놓은 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풀어진 거잖아요. 그건 맞았다 치고. 그래서 중요한 게 확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한 게. 그러면 이게 그걸 맞았다고 치고 이제 2개 놓고 이제 헷갈리는 거 찍어 들어가는데 빨리 답을 그러면 표시해놨으니까 답이 보여요. 왼쪽은 개론이고 오른쪽 민법인데 개론 딱 보면요. 찍은 게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나요. 그럼 3번과 5번만 보세요. 3번, 5번만 봤는데 3번은 답이 7개인데 5번이 4개밖에 없다. 그럼 이 문제 답은 5번이야. 5번이에요. 그렇게 찍어 들어간 거예요. 그 푼 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요. 그러니까 어형변 공부하면 안 돼. 확실한 거 24개 정도 있어야 돼. 개론이든 민법이든. 그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될 거 아니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가 헷갈린 게 있어요, 분명. 그럼 요건 찍어 들어갈 때 그렇게 찍어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럼 찍어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개론 30분에 풀고 민법 60분 풀면 90분이잖아요. 90분, 10분 남아요. 개론 30분에 풀어야 돼요. 이제 본시험 가면은. 그러면 10문제 남아요. 10문제 뭐냐? 계산 문제 풀어야지 안 했어요. 계산 풀면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답답해서 안 돼. 그래서 요거 한글만 좀 풀어놓고 계산 문제 딱 그걸 이제 2개 놓고 이런 걸 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세요. 계산 문제 딱 보는데 답이 딱 보면 빈칸이 한 3, 4개 보이는 칸이 있어요, 분명. 1번부터 8. 근데 문제는 1번과 5번에서는 계산 문제를 다 찍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10문제 중에 2문제는 바로 한 1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 풀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계산 문제가 보여요. 그땐 보여요. 생각 안 나던 것도 아하, 이거 생각이 나. 그럼 그거 2개만 풀면 돼. 2개 풀었더니 답이 한번 하나가 일나왔다. 야, 그럼 생스야. 또 아까처럼 5개 나올 때 4, 5번에 있다. 그럼 풀어서 딱 정리하고 그럼 보면은 2, 3, 4 중에서 빈칸이 좀 몇 개 있어요. 작년엔 2번이 5개고요. 재작년은 4번이 4개고요. 그 작년 3번이 3개고 하여튼 3, 4개가 빈 게 있어요. 그럼 그게 8개를 다 찍어 들어가. 4개 맞으면 평균 5점이에요. 5점. 그 2개 놓고 헷갈리는 거 찍어 들어가서 맞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5개 중에 8개 맞으면 평균은 20점입니다. 10점 가까이 넘죠? 그러면 합격으로 가요. 이게서 찍는 데서 다 틀렸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 진짜 좋아서 잘 찍어야 돼. 그래서 그 전날 잠 8시간 주무셔야 돼.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꿈 잘 꾸셔서 그 다음날 잘 찍어야 돼. 이걸 연습해야 돼요. 모의고사 치면서. 그래서 모의고사 칠 때
계산 문제는 뭐다? 제일 맨 마지막에 풀고 한글부터 풀고 모의고사 답은 계산은 맨 마지막에 푸는 연습을 4회 남았죠? 그걸 모의고사 풀 때 연습을 하세요. 계산 문제 알고 있어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출제 위원들은요, 여러분이 보던 계산 문제 출제 안 해요. 좀 약간 시간 걸리고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해요. 보면은, 그럼 그걸 풀면 안 돼. 그건 맨 마지막에 가서 여유 있을 때 풀면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원래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보면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문제를 쉽게 어렵게 그게 아니라 시간이 난이도예요. 1차는. 시간 부족해요. 네? 시간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분 민법이 좀 시간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개론을 빨리 풀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개론을 암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은 잊어버려도 지문을 보면 생각이 나요. 암기하면 잊어버리면 틀려. 그래서 작년에 개론이 어려운 건 아닌데 개론이 많이 어려웠다 하는 것은 출제를 잘했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 출제는 암기에 관련된 사항을 다 빼고 출제했거든. 암기 비법이 안 통했어, 작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학원 출신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 왜 그러냐? 당연하지. 출제원들이 요즘에 개론이 암기 비법 통하지 않게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개론이 계속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뭐 하는데 그런 게 암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8문제 내고요. 다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요. 생각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잘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개론이 수준은 작년도 수준인데 하여튼 작년 수준 어려운 건 아닌데도 본 시험 가면 어려워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서 지문 읽어서요. 뭐 쉬워 보이지만요. 본 시험 가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세요. 자, 우선 가치의 발생 요인 83번 갑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에 뭐에 영향을 주죠?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 관계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하는데, 지금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과 법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크게 우리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자, 법적 측면은 뭐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권리가 이전하는 거죠. 권리.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걸 말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에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자, 수요 측면은 우선은 유용성, 효용이죠.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1번 주거용 부동산의 유용성은 뭐죠?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 우선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공급 측면이 바로 뭐죠? 공급 측면이 상대적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은 이미 배우셨어요. 어디서? 이제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부증성에서 배웠어요.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은 자연적, 물리적 특성인 부증성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용도의 상대적 희소성은 또 뭐에서 오는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 토지 이용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적, 인문적 둘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이번에 자연적,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만 하니까 틀려요. 인문적도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정답.
3번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죠. 그래서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 자, 수익성 부동산의 효용은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가치 발생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 연관돼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 연관 미출. 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84번.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자, 평가 활동에서 가치 형성의 변동의 추이, 자, 변동의 추이 또는 동향 미출, 요걸 주식 예측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 예측의 원칙 맞습니다. 2번 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 자, 여러분 균형의 원칙인데, 자, 여러분 우리 균형의 원칙 정답을 많이 묻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러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 균형에 위배된다. 부지와 건물이 부적용돼서 위배가 되면은 이때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 뭐에서 하락하냐면 기능적 감가에서 하락을 하죠. 자, 항상 내부 구성 요소라는 말이 뜨면은 균형입니다. 2번 맞고, 3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기에 미쳐 부동산 전체 가격이 형성돼요. 그럼 각 구성 요소는 부분이죠. 부분과 전체의 관계입니다. 맞는 질문. 경쟁의 원칙은 항상 초과 이윤이 나옵니다.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없으면 경쟁도 없어져요. 하여튼 초과 이윤이 나오면 경쟁이고요. 뒤에 부동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은 그것이 시장의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것은 4번은 뭐죠? 적합이야. 4번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그러니까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 또는 어울려야 돼. 그 뭐 위배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공업지역에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또 무슨 감가냐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해요. 하여튼 작년 2개 다 출제했죠. 사례를. 자, 4번 정답. 부동산 가치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게 변동의 원칙이죠. 그래서 85번에 2번 보면은,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뭐가 뜬다? 기준 시점이 떠요. 기준 시점을 우리는 확정할 필요성이 나타나죠. 자, 1번 대체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인데,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동일할 땐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번 설명할게요. 4번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오는데, 자, 4번 보시면요,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경영, 토지. 그런데 이 토지는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는데, 이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유동성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요거 지불하고 남은 뭐죠? 잔여, 나머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배분하라는 원칙. 잔여 수익은 잉여거든요. 그래서 잉여, 생산성의 원리를 다른 말로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잔여가 꼭 들어가요. 토지 잔여법의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자, 5번 정답인데,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은 뭐다? 균형은 내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적합은 뭐죠? 외부. 그러니까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 의미,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부가 아니라 뭐다? 외부. 5번 정답. 자, 86번.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자, 감정, 평가,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죠. 자,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 1번에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은 뭐다?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역 내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인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하는 거죠. 이 표준적 사용, 여러분 최유효 이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갖는다. 2번 정답. 3번 대상 부동산의 사용과 인근 지역에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용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합니다. 최유용 판정을 할 때는 장래 예측도 활용을 하고요. 이 개별 분석에 선행하여 지역 분석이 이루어지죠. 자, 지역 분석은 이 지역의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은 무슨 분석? 선행 분석이라면은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 다음에 나타나는 무슨 분석? 후행 분석이죠. 후행 분석. 그래서 이 표준적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가격 수준, 지역 내 가격을 평균한가,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면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것은 뭐죠? 개별 분석. 의의도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8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감가 요인인데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로 나누는데, 이때 내부적 감가는 기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감가. 자, 그리고 외부적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 감가는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수선해야 되죠. 자, 수선 비용과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는데,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수선을 하면은 이것은 치유 가능한 감가예요. 그런데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우리 수선할 수가 없어.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예요.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른 부동산 가치 손실은 또 개량 비용과 개량한 이후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계량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크면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을 합니다. 치유 가능한 감가. 근데 계량 비용이 많이 들면요,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을 하지 않고 철거할 때까지 그래 내버려둬. 이런 것은 치유 불가능한 감가. 그래서 이 내부적 감가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나눠주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는 치유 자체가 뭐죠? 불가능한 감가. 4번 정답. 경제적 감가는 치유 가능이 아니라 모두 치유 불가능 요인. 4번 정답. 자, 5번. 물리 기능적 감가 요인은 모두 건물의 감가 요인이나 경제적 감가 요인은 토지 건물 모두 해당한다. 여러분, 토지가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 있죠. 토지 경제적 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88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수정을 구한데 단 주어진 조건에 하나인데, 자, 박스 보니까 감가 수정은 뭐에 한한다? 정액법에 한한다. 자,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 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준 것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분모? 경제적,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준다. 자, 재조달 원가 얼마? 재조달 원가 5억 원. 자, 거기 봤더니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잔존 가치율. 시험에 잔존 가치율도 나오고요, 장가율 다 같은 말인데,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그럼 5억에 10%가 잔존 가격. 얼마? 5억에 10%니까 5천만 원. 그럼 요게 4억 5천만 원이 감가총액이에요.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50년으로 나누죠. 그럼 4억 5천이잖아요. 공 하나 없어지면 4,500을 5로 나눠주면 5, 9, 45, 900만 원이 되죠. 매년의 감가액은 900만 원. 그럼 구하고자 하는 뭐죠? 구하고자 하는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900만 원이죠. 곱하기 뭐를 곱해준다? 경과한 연수 몇 년이냐? 경과한 연수, 우린 준공 시점은 2012년 3월 1일인데 기준은 2017년 3월이니까 5년 경과했죠. 그러면 곱해주니까 얼마? 4,500만 원. 감가 수정액은 4,500만 원이 정답. 자, 89번.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치유 가능한 감가는 내용연수, 감가상각자산의 수명, 요 항목 중에서 치유로, 여러분 치유로 증가가 예상되는 효용은 뭐죠?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고, 치유에 요하는 비용은 어떻게 돼? 비용보다 크면은 치유하죠. 치유 가능한 감가. 1번 정답. 개념 맞습니다. 2번 감가 수정 방법으로 가는데, 자, 감가 수정 방법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은 직접법. 직접 못 구해요. 뭐다?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뭐다? 간접법 있고, 직접법에는 우리 내용 연수법, 관찰 감가법, 또 뭐가 있어요? 분해법이 있고, 이때 내용연수법에는 건물 등에 적용하는 정액법, 기계 등에 적용하는 정률법, 광산 등에 적용하는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자,
자, 거기 보시면 직접법, 간접법이 있으면 2번에 직접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각법 및 분해법이 있다. 감가수정액을 산정, 구할 때는 자, 밑줄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해야의 동그라미. 해야는 하여야 반드시란 말이죠. 틀렸죠. 여러분, 내용연수법은 이론적 감가고요. 관찰감각법, 분해법은 실제 감가기 때문에 이것을 병용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데 병용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액법, 관찰감각법 이렇게 병용하든지 아니면 정액법, 분해법 이렇게 병용하는 거예요. 뭐 세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다 병용하는 거 아니에요. 병용해야 한다. 반드시가 아니라 병용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3번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거면 공제의 동그라미. 작년 시험에 정답 물었죠. 뭘로? 가산. 가산은 더해주는 거고 공제는 빼주는 거예요. 작년에 가산으로 출제했어요. 공제입니다. 공제하여 기준 시점 현재. 자, 밑줄 갑니다. 밑줄. 대상 물건의 기간 손익의 배분을 상정하기 위한 것. 밑줄. 여기에 틀렸어요. 그 밑줄 근 건요. 평가가 아니야. 회계 이론의 감가상각의 목적이야. 아까 밑줄 근 것은 회계 이론의 감가상각의 목적. 그럼 평가는 뭐죠? 감가수정은 뭐다?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 감가수정의 목적.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4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감정평가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무슨 거다? 이거는 관찰감각법 개념. 그래서 관찰감각법은 평가세의 능력이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5번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 또 치유 이렇게 가능, 불능으로 세분해서 각각의 뭐를 감가액, 각각의 감가액을 전부 뭐해? 더해줘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구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뭐다? 분해법. 5번은 분해법 개념. 5번은 분해법의 개념. 9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비중가액.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그 맨 마지막 박스에 보면 비중가액은 수식이 그런 수식으로 구하라 얘기죠. 자, 니은에 얼마죠? 우리는 비중가액은 얼마? 거래 사례 가액은 3억 원. 자, 거래 사례 가액은 3억 원이 나와요. 자, 그리고 D급 보세요. 사례 부동산. 하여튼 분모는 사례로 가고요. 분자는 대상 부동산으로 가는데 자, 100%가 기준이에요. 100%가 기준인데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약 10% 정도 뭐다? 고가. 여러분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플러스,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야. 고가 플러스. 자, 시점 수정인데 분모는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봐요. 거래 시점, 네 번째 시점, 거래 시점 100으로 봅니다.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약 몇 프로? 20% 뭐 했다? 상승. 자, 여러분 가격이 기준 시점에서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마이너스. 자,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은 인근지역에서 수집, 인근지역에서 수집하면요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 없다. 100분의 100.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 없다. 인근지역에서 수집하면. 자, 그리고 개별 요인.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보다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약 몇 프로? 5% 정도.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 돼요. 4번 정답. 91번으로 갑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감정평가 시에 개별 요인 세 항목, 그 표 세 번째 보세요. 세분화된 항목이 나와 있죠. 비교 내용이 다음 표와 같을 때 개별 요인 비교치가 얼마냐? 자,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자,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사례, 분모는 사례거든요. 분자는 대상이랑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거기 접근 조건 갑니다. 접근 조건에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다. 자, 100을 기준했을 때 뭐 한다? 10% 뭐다? 우세해요. 유출학과의 접근성에서 10% 우세하면 뭐다? 플러스. 그런데 또 있어. 농로의 상태는 대상 토지가 또 뭐? 5% 열세다. 여러분 위에서 계산해야 돼요. 위에서 따로따로 뭐 가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110 뭐 곱하기 100분의 얼마? 95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5번 나갑니다. 예? 위에 세 분화돼 있어요 지금. 그때 위에서 계산해야 돼. 자, 그리고 자연 조건 갑니다. 또 사례는 100인데 100% 기준인데 또 1조 통풍은 대상 토지가 몇 프로? 10%. 우세일 때는 또 플러스. 그리고 토양 토질의 양분은 대상 토지가 또 5% 열세다. 마이너스. 자, 그리고 핵지 조건 갑니다. 경사도는 또 대상 토지가 또 몇 프로? 5%마다 열세고, 그리고 형상에 의한 장애 정도는 뭐다?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것은 격차율이 제로잖아요. 플러스 0. 행정적 조건 동일하니까 뭐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이니까 뭐 1이니까 뭐 관계없고. 기타 조건 얼마? 몇 프로? 대상 토지가 10%마다 열세. 열세일 때는 뭐?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죠. 자, 얼마죠? 100분의 105 1.05 곱하기 100분의 105 1.05 곱하기 100분의 95 0.95 곱하기 100분의 90 0.9 곱해주면 0.943. 4번 정답. 요거 잘못 계산하면 5번 갑니다. 좀 주의하도록 합니다.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92번 문제로 갑니다. 갑 빌딩의 연면적은 1000평으로 평당 연간 임대료 수입이 10만 원. 자, 평당 10만 원인데 몇 평? 1000평. 이니까 얼마죠? 우리 공 8개 1억 원. 1억 원은 가능 총소득이 1억 원. 자, 이때 평균 공실률은 몇 프로? 5%. 1억 원에 평균 공실률은 5%인 500만 원. 자, 500만 원을 공제를 했더니 유효 총소득은 9,500만 원.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다? 45%를 곱해주면 4,275만 원 되죠. 빼주면 순 영업소득은 5,225만 원이 나오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5,225만 원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한 값인데 환원율 몇 프로? 10%, 0.1. 분모 분재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5억 2,250만 원. 2번 정답. 93번 문제로 갑니다. 수익 방식의 직접 환원법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액은 얼마냐? 가는 총소득이 지금 연 얼마? 2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다가 공실 및 대손 손실은 2천만 원에 몇 프로? 10%인 200만 원이 주어졌죠. 자, 200만 원을 빼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1,800만 원에서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30%, 0.3이죠. 540만 원을 빼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 우리는 1,260만 원. 자, 부동산의 가치는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 영업소득 1,260만 원을 뭘로 나눠주면 돼? 환원 이율로 나눠준대. 환원 이율은 거기에 토지 건물이 나오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해서 환원 이율은 토지 환원 이율에 또 건물 환원 이율. 자, 토지 환원 이율, 건물 환원 이율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곱하는데, 가중치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토지 환원 이율은 문제에서 몇 프로? 우리가 5%. 건물 환원 이율은 몇 프로? 7% 주어졌는데, 거기서 뭐가 주었어? 토지 가격 구성 비율, 토지 건물 각각 50%죠. 그러면 전체 100%에서 토지 가격은 50% 차지하고, 또 전체 100%에서 건물 가격 몇 프로? 50% 차지. 0.5거든, 0.5. 그러면 12%, 5%, 7% 더해준 15%의 반, 6%가 돼요. 그럼 여기가 6%인 0.06인데, 분모분 이제 100을 갑니다. 100을 곱해주면 얼마? 6분의 얼마? 12억 얼마? 6천만 원. 나눠줬더니 얼마? 2억 1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2억 1천만 원. 3번 정답. (94번) 환원 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원 이율은 임대 수입과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죠. 이 비율, 상대적 비율로 정할 수 있다. 환원 이율은 이 거래 가격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임대 수입, 임대료 수입이죠. 비율. 자, 2번 환원 이율은, 자, 토지 건물 요거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로 구분할 수 있다. 2번은요. 2번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3번은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기자본 환원 이율은 지분 환원 이율이고, 타인 자본 환원 이율은 저당 환원 이율이에요. 이건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3번은. 4번은 환원 이율은 할인율 또는 내부 수익률과 다른 소득률의 일종입니다. 환원이율은 무위험 이자율로 나타난다.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자, 여러분의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에 조성법이 있어요.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에 조성법은 뭐죠? 순수 이율에 뭐를 더해준다? 위험률을 더한 거죠. 이때 순수 이율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 이자율 요건데,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 뭐를 더해줘야 돼? 위험률을 더해줘야 돼. 그냥 무위험 이자율로 설명된다니까 틀린 질문. 5번 정답. 95번 환원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원이율은 투하된 자본은 부동산 가격의 수익 비율로서, 자, 밑줄 갑니다. 뒤에가 틀렸어. 상각 후 세공제 전 이율, 요게 틀렸어요. 자, 환원 이율,
환원 이율의 종류를 보면은 상각전 환원 이율도 있고요. 상각 후 환원 이율도 있고, 또 소득세 세공제 전 환원 이율도 있고, 세공제 후 환원 이율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상각 후 세공제 전은 뭐죠? 상각 후 세공제 전 이율은 요건 기대율이야. 요건 환원이율과 관련해서 상각 후 세공제 전 이율은 기대율입니다. 그래서 틀린지 뭐 1번 정답. 2번 개별 환원이율은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을 말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토지 건물 2개 이상에 적용되는 환원이율은 종합 환원이율, 개별 환원이율, 종합 환원이율이 있습니다. 환원이율은 개념이죠. 3번에 뭐죠? 환원이율은 3번 지문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의 이율, 이게 바로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율이죠.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자, 3번 개념 맞고 4번 환원이율은, 자, 4번 지문 얘기죠. 환원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자본 환원하죠. 이렇게 자본을 환원을 해서 뭐를 구한다? 수익 가격을 우리가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부동산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뭐를? 수익성을 나타낸다. 맞는 지문. 세공제전, 요걸 물었죠? 세공제전 환원이율이란 세금으로 인한 수익의 변동을 환원이율에 반영하여, 자, 밑줄은 조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공제전이니까 환원이율에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은 환원이율입니다. 그럼 조정한 환원이율은 뭐예요? 세공제 후지. 자, 96번.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적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기억 틀린지 뭐. 자, 니은 살림은 어떻게 돼?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원칙이죠. 니은 맞는지 뭐. 자, 디귿 올해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예요. 자, 제2조 12의 3에 나오죠.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적 3년 동그라미, 그 밖에적 5년 동그라미, 3, 5입니다. 5년 이내에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집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개념 중요합니다. 맞는 지문. 네 번째는 설명한 일괄평가. 다섯 번째는 제14조의 3항에 나와요. 감정평가업자는, 자, 밑줄은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 자,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기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는 뭐죠? 거래사례 비교법.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니은, 디귿, 니을이 맞네요. 2번 정답. 자, 97번. 틀린 거.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도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지문. 3번 정답인데,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자, 대상부동산, 여러분 감정평가에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한다면,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자, 속한 밑줄. 여기 틀렸잖아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유사지역이야.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한 여기 뭐죠? 광역적 권역의 동일 수급권. 여러분 작년 시험에 동일 수급권 개념 출제했고요. 24회는 요거 출제했으니까 아직 출제 안 된 거 뭐다? 요 개념 올해 나올 수 있어요. 3번 정답. 개념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자, 4번은 뭐죠? 일괄평가고 5번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자, 밑줄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밑줄 긋죠? 시험에는요.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9조 2항이죠. 제9조 2항에 나온 겁니다. 자, 98번. 옳지 않은 것. 자,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인데, 자,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에요. 자동차, 동산, 5번 정답인데, 과수원은 공시지가 기준법도 아니고, 수익환원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수원은 공시지가 기준법도 아니고, 수익환원법도 아니에요. 다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 5번 정답이고, 자, 주의해야 될 건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야.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요것은 뭐다? 원가법.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닙니다. 원가법. 자, 특허권, 상표권, 신령신앙권, 영업권, 뭐 전용 직선이용권, 무형자산, 기업의 가치, 비, 상장, 아직 상장되지 않은 채권, 이런 것은 뭐다? 상장되지 않으니까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 그럼 상장 채권은 뭐예요? 상장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건 거래 사례 비교법. 상장 채권은 거래 사례 비교법. 올해 규칙에서 한 문제 내요. 그러니까 그건 틀리면 안 돼요. 쉽게 내니까. 99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가는데, 자, 주택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뭐가 있다? 단독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으로 나눠요. 자, 단독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으로 나누고, 단독 주택 가격은 다시 뭐죠?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으로 또 나누죠. 자,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으로 나누는데, 우선 공시권자를 잘 알아야 돼요. 공시권자. 표준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시권자 우선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시하는 매년 4월 30일. 자, 1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의뢰, 밑줄 주의해 두시고, 이번 법 바뀌었거든요. 2016년 11월 1일 개정이 된 거예요. 옛날에 여기 아니었거든요. 주의해 두시고, 자, 2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된다. 중앙에 동그라미 시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을 선정을 먼저 하면요,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뭐한다?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고 열람 등을 통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하면 되죠. 절차를 잘 확인해 두셔야죠. 자, 3번. 공시사항이 나오네요. 이것도 시험에 우리는 또 많이 나오잖아요. 공시사항.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어디 있느냐? 표준주택 뭐? 지번.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 대지 면적 및 형상. 3번 질문 여기 나왔죠. 대지 면적 형상이 나왔고, 표준주택에 뭐가 있어요? 표준주택의 구조, 용도, 연면적, 또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자, 표준주택의 수명인 내용연수나 건축 허가일 등은 공시사항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주택 가격을 상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을 기준해서 주택의 특성 항목별 가격배를 표시하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거죠. 작성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뭐를 구한다?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죠. 4번 정답.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 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100번 옳은 걸 묻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조사 산정한 후 공시한다. 순서 틀렸어요. 요거부터 먼저 조사 산정 먼저, 심의는 나중. 순서 바뀌었어. 1번 틀린 지만. 2번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 자, 밑줄은 당해년도의 공시 기준일. 여기 틀렸어요. 당해년도의 공시 기준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시장 항상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시 기준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 항상 요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하는데, 개별 주택이 나오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또 개별 공시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개별 공시지가를 또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번은 또 공동주택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을 또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이 나오면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공시권자가 누구?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잘 틀려요. 시험에 내면은. 매치를 시켜야 돼. 공시권자를 잘 매치시켜야 돼. 시험 문제. 3번 건축 영면적. 자, 아파트. 여러분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요것은 뭐죠?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별도로 뭐죠? 별도로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 3번 틀린 질문. 4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개별 동그라미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여러분 4번 정답인데 요거 효력을 물어요. 요것도 한 3번 냈죠. 표준주택 가격 효력입니다. 4번. 자 5번 갑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요 얘기죠. 자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효력 또 2년 전에 정답 물었거든요. 효력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거 많이 나오는데 그 5번에 거기에 수용 방식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가격으로 사용 틀린 지문이죠. 효력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답. 자 101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표준지 공시가의 개념이 나옵니다.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자 밑줄은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밑줄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또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토지 가격 공시 제도는 또 두 가지죠. 표준지 공시지가와 또 뭘로 나누죠? 개별 공시지가로 나오는데 하여튼 표준지 공시가는 이게 단위 면적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우리는 적정 가격을 얘기해요. 자, 표준지 공시가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고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또 공시권자고 개별 공시가는 주택과 다릅니다. 이것은 공시시한 개별 공시가의 공시시한은 매년 5월 31일.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인데 공시기준일과 공시일은 서로 용어가 다른 용어입니다. 공시기준일 1월 1일이에요. 자, 2번 다세대 주택이라 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의 동의 연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아니 660 제곱미터 이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틀린 질문 2번 정답. 자, 적정 가격의 개념이죠.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 밑줄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 전부 또는 일부 개념이 나와 있고 또 주택 개념이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택 개념. 자, 표준지, 공시지가도 표준지를 뭐한다? 선정해서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죠. 또 열람 등을 거쳐서 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하는데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공시사항이죠. 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 자, 뭐가 있어요? 우선은 표준지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D가 틀렸어요. 3.3제곱미터당 가격하면 안 돼. 3.3제곱미터는 평당 가격이에요. 평당이 아니라 1제곱미터당 가격. 니은도 틀렸어요. 경계도 관계없습니다. 또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상, 주변 토지 이용상은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또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니은 디귿만 빼면 돼요. 니은 디귿 빼면 3번 정답. 103번 이신청 표준지 공시가 된 이신청인데, 자 여러분 이신청을 할 때는 공시 1입니다. 공시 1부터 며칠? 30일. 우리 시험에 60일로 3번 출제했어요. 예? 60일 해라. 30일 이내에 뭘로? 서면. 구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누구에게?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일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되고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또 만료된 날부터 며칠? 30일. 또 60일이 아니다.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 기억 표준지 공시가 된 이 신청 구두가 아니라 서면입니다. 기억 틀렸고, 표준지 공시가 된 이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다. 맞는 질문. 이 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닙니다.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틀린 질문.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는 이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틀렸죠. 이 신청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틀린 질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 공시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죠. 맞는 질문. 틀린 거 기억, 디귿, 니을. 기억, 디귿, 니을. 2번 정답. 자, 104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또 공동으로 냅니다. 단독입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시군구 동그라미. 여러분, 표준주택 가격은요, 중앙이야.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된다. 자, 공시사항에 표준주택 내용연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내용연수가 들어가서 틀린 질문. 3번 정답.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3번 정답이고요.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거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뭐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틀린 질문. 자, 5번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인 시군 또는 구의주택 한해가 틀렸죠.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대표성 있는 주택이 바로 표준주택 개념인데 틀린 지문이죠. 3번 정답이고 105번 옳은 것. 공동주택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여러분,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이에요. 개별공시가의 공시기준, 여러분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표준주택에 그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미추. 여기 틀렸죠.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개별주택 가격을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거죠. 표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나와 있어요. 3번은. 자, 4번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번 정답. 4번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는 한 문제 출제합니다. 기본적 개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 공시가에 적용하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도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